냉장고에서 남은 음식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두면서 간편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처럼 손쉽게 든 음식 중 일부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해치고 암, 소화 장애, 심지어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절대 다시 드지 말라고 경고하는 5가지 흔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평소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지만 과학은 이들이 재가열될 때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의학적 사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냉장고 안에 시금치 한 줌쯤은 늘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부드러운 잎사귀와 깊은 녹색,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시금치는 오랫동안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의 재래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나물무침, 된장국 볶음 요리, 심지어 건강 주스에도 널리 활용되죠. 특히 비타민 A, C, K는 물론 철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 먹고 싶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가 한 가지 작은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리 후 다시 드는 것입니다. 특히 냉장 보관 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더 깊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시금치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생으로 먹을 때는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질산염이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후 일정 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가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높은 온도로 빠르게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이 질산염은 화학적으로 변형되며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까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립암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다수의 보고에 따르면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거의 변하지 않아서 맛있게 데워 먹고 나서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하고 느린 손상이 쌓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세포 복구 능력과 해독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저하되어 있어 이런 작은 독성도 쉽게 축적되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와 신경계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지 저하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최신 뇌과학 저널들의 경고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떠올려 볼까요? 서울에 사는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일요일마다 채소가 듬뿍 들어간 시금치 된장국을 한 솥 끓여두고 일주일 동안 조금씩 데워 드십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쯤이 되면 전자레인지로 한 번 더 든 시금치에는 이미 니트로사민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매달 혹은
매년 같은 습관이 반복된다면 그 누적된 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시금치를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선한 시금치는 여전히 가장 건강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똑한 조리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금치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친 상태에서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조리된 시금치 요리는 다시 드지 않고 차갑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은 밥 반찬으로 차갑게 먹어도 훌륭하고 된장국도 전자레인지. 대신 낮은 불에서 천천히 드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시금치 요리는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다시 드는 것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세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부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시금치를 신선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뇌와 장기 그리고 전신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참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찌고, 삶고, 굽고, 튀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포만감도 높아 세대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된장찌개에 으깬 감자를 넣거나 간장조림으로 졸여 먹는 감자 반찬은 단순하지만 어릴 적 기억까지 떠오르게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려는 감자 요리가 흔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겹고 익숙한 감자가 한 가지 조리 습관 때문에 우리 건강에 조용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리된 감자를 식힌 뒤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남은 감자를 랩이나 은박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며칠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자는 처음 익힐 때 녹말이 부드럽게 풀어지며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하지만 한 번 식은 감자는 시간이 지나며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으로 변화하게 되죠. 이 전분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시 강한 열로 빠르게 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나 높은 온도의 오븐처럼 불균일한 가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감자 속 환경이 세균 번식에 적합한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산소가 적고 전분이 많은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자를 익히고 은박지로 감싼 채 천천히 식히면 딱 이 세균이 좋아하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감자를 다시 드면 세균이 남긴 신경 독소가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냄새도 색도 맛도 거의 없지만 구역질 어지럼증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이겨냈을 작은 세균이나 독소도 고령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 건강과 뇌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 뇌축 개념이 강조되고 있죠. 다시 말해 장 속에서 생긴 염증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은 감자 요리를 데워 먹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 몸 전체에 저도 모르게 염증을 만들고 피로감과 뇌기능 저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남시에 사는 76세
정명자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남편과 단둘이 살다 보니 식사는 늘 소량씩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감자조림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수요일 점심 반찬으로 다시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죠.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맛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몇 년간 반복된다면 몸속에는 소리 없이 누적된 독소가 건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준비된 감자는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리와 보관의 지혜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가능한 만큼, 먹을 만큼만 감자를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남은 감자는 은박지나 랩에 싸서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주세요. 셋째, 다시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낮은 온도의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사용해 골고루 가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보관한 지 이틀 이상 지난 감자는 과감히 버리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감자는 여전히 든든하고 건강한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분명한 결과로 되돌려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적은 스트레스로 더 많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지요. 그 시작은 평범해 보이는 감자 한 접시에서부터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아침 식탁에서든 간단한 반찬이든 도시락이든 계란만큼 다용도에 영양까지 고루 갖춘 식품도 드뭅니다. 삶아 먹고 지단으로 부쳐내고 찜으로 부드럽게 익혀서 밥 위에 얹는 등 한국인의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재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만큼 계란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단백질 보충원으로 믿고 즐겨 드시는 식품입니다. 계란에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린 근육 유지에 좋은 고급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완전 식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음식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조리된 계란을 다시 데워 먹는 습관, 그것도 전자레인지나 고온에서 급히 가열하는 방식은 건강에 작은 염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란을 익힐 때는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재배열되며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은 요리의 기본이자 건강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익힌 계란을 다시 뜨겁게 드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한 번 더 손상되어 단단하고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황화합물의 분해입니다. 계란에는 원래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드면 이 성분이 변질되며 특유의 고무 같은 질감과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콜레스테롤 산화입니다.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고온에서 산화되면 산화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의학 학술지들에서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기억력 감퇴, 인지력 저하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체내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뇌가 염증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박순옥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마다 삶은 계란을 한 판 가득 삶아둡니다. 남편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간식처럼 드시려고 준비해 두신 거죠. 수요일쯤 되면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드시는데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란은 이미 두세 번 온도 변화와 산소 노출을 거치며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구조가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습관이 수개월 수년간 반복된다면 몸속 염증 반응은 조용히 누적되어 피로감 소화, 불량 집중력 저하, 심지어 혈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에서 천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갓 삶은 계란을 따뜻할 때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 삶아둘 필요가 있다면 데워 먹지 않고 차갑게 샐러드나 샌드위치 반찬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워야 할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더 안전하며 여러 번 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삶은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 후 2-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더 빠르게 상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껍질이 갈색을 띠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란은 잘만 조리하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편안하게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단지 조금만 더 섬세한 조리와 보관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몸속 염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계란 드기가 건강을 조금씩 침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더 맑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란 하나도 더 따뜻한 배려로 다뤄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닭고기 이야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식재료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며 특히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나 식단 조절을 하는 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도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는 닭고기를 한꺼번에 넉넉하게 조리해두고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며칠에 걸쳐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곤 합니다. 보기엔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며 경제적으로도 좋아 보이지만 이 편리한 습관 속에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닭고기를 조리할 때 열을 통해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익힌 닭고기를 다시 강한 열로 빠르게 들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고열이 한쪽으로 쏠리는 방식으로 재가열할 때 단백질 구조는 다시 한번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며 단단하고 딱딱한 상태로 굳어집니다. 이렇게 된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가 어렵고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소화 효소가 충분하고 위산 분비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위의 산도는 낮아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며 장의 연동 운동도 둔해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조리 습관 하나가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 불량, 무기력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반복적으로 고온에서 재가열할 경우 체내에서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처음에는 전신에 가벼운 염증을 일으키지만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며 심할 경우 심장질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뇌의 퇴행성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몸속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활력을 소모시키고 생각을 무디게 하며 기분마저도 가라앉게 만듭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기억력 저하, 관절통, 만성 피로감 등이 바로 이 만성 염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김정자 어르신은 일요일 저녁 닭가슴살을 오븐에 구워 반찬통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둡니다. 화요일 점심 밥을 차리며 전자레인지에 닭고기를 데워 드십니다. 살짝 질긴 식감, 예전보다 덜한 맛,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며 넘기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리된 닭고기 속 단백질은 두 번째 고온 처리를 받으면서 화학적으로 손상되어 몸에 더는 유익하지 않은 성분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주 반복되는 습관은 조용한 염증을 불러오고 점점 더 체력 회복이 더뎌지고 면역력과 사고력이 흐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닭고기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닭고기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요리와 보관 방법만 잘 신경 쓴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닭고기를 들 때는 가능한 한 약한 불로 천천히 드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전자레인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남은 닭고기를 차가운 요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잘게 찢어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에 넣거나 김밥 속 재료로 활용하면 재가열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하기보다는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조리해서 다시 데워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조리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훨씬 덜 지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며 나이 들어도 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닭고기 자체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조리 후의 처리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음식을 드는 그 짧은 순간조차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믿고 있는 식재료 버섯입니다. 버섯은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 그리고 탁월한 영양 성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B군은 물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베타글루칸 성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은 물론 감염 예방,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새송기버섯, 느타리버섯 등 한국 식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국이나 찜, 볶음 전골 요리에 빠지지 않는 인기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도 조리 후 보관과 재가열 방식에 따라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버섯은 일반 채소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단백질과 섬세한 효소, 그리고 산화에 민감한 지방 성분이 함께 어우러진 구조인데 처음 조리될 때는
이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분해되며 풍미와 영양을 잘 끌어냅니다. 그러나 제가열, 특히 전자레인지나 강한 불과 같은 고온에서 다시 가열할 경우 이들 성분이 불안정하게 변형되며 영양 손실은 물론 소화에 방해가 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버섯은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느리게 움직이며 묵직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어 효소 분비와 장 운동이 둔해진 노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30대에는 이런 변화가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특히 재가열된 버섯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리 후 플라스틱 용기에 습기가 찬 채로 방치하거나 여러 번 드는 과정을 거치면 버섯 속 단백질과 지방은 산화되기 쉽고, 이때 발생한 산화 부산물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거나 전신 염증을 촉진하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만성 질환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 뇌 건강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항산화 방어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음식 성분은 그만큼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이영순 어르신은 평소 버섯 요리를 좋아해 자주 리조또나 버섯 된장국을 끓여 드시곤 합니다. 며칠에 걸쳐 나눠 드시기 위해 남은 요리를 냉장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다시 식탁에 올리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섯이 예전처럼 탱글한 느낌이 없고 질기거나 축축해졌으며 약간 냄새도 묘하게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식감이나 맛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단백질과 지방이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산화된 상태일 수 있으며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화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장내 염증이나 면역 저하, 피로감, 두통, 기억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갓 조리된 버섯은 풍부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자랑하지만 재가열된 버섯은 흐물거리거나 물컹하고 때로는 미묘하게 신맛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입맛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양가의 손실과 더불어 노화된 위장과 면역계에 무거운 부담을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복부 팽만가스 변비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재가열된 버섯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버섯 요리는 한 끼 분량만 조리하여 바로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남은 경우에는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다시 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운 요리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남은 버섯을 잘게 썰어 상추나 깨집 오이 등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즐기거나 통밀빵 위에 올려 간단한 오픈 샌드위치로 먹으면 재가열 없이도 맛과 영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은 몸을 보호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버섯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식감이 달라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인식이 노화와 건강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조리, 조금 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단 한 번 덜 드는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훨씬 깊은 평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하던 음식 재가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생각보다 놀라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금치를 다시 들 때 생기는 위험성 감자에 숨어있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 달걀이나 닭고기를 무심코 데웠을 때 쌓이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건강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앞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계획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피부나 손톱, 그리고 입냄새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매일 신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놀랍게도 대부분은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약 90%는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빨리 알아차리기만 하면 원인을 치료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17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갈색 콩처럼 생긴 작은 기관으로 양쪽 옆구리 아래 갈비뼈 바로 밑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로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몸속 염분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의 산도도 맞추며 혈색소 수치를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세하고 중요한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소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몇 방울 튀는 정도가 아니라 컵 위에 하얀 거품이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소변 말입니다. 마치 맥주잔 위에 생기는 진한 거품처럼요. 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분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이 소변을 통해 새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몸의 양쪽 허리 아래에는 작고 콩처럼 생긴 신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여과 필터가 수백만 개나 들어있어요. 이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구조는 정말 정교합니다. 혈관이 마치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데 그 통로가 너무 좁아서 적혈구 하나하나가 줄을 서서 지나가야 할 정도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혈관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돌기들입니다. 이 돌기들은 족세포에서 뻗어나온 구조물로 살아있는 생체 필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필터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단백질 같은 큰 입자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지만 만약 이 족세포들이 납작하게 눌리거나 약해지면 필터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새어나온 알부민은 비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과 섞일 때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주사액을 흔들어 보면 그 표면에 짙고 진한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탈수 증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초기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명수 박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자주 하는 아주 쉬운 테스트입니다.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살짝 걷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정강이뼈, 바로 위 종아리 앞쪽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손을 떼고 눌린 자국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눌린 자리가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요훈성 부종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 부종 역시 소변에 알부민이 빠져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알부민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다리발 눈 주위처럼 중력이 작용하거나 조직이 느슨한 부위에 붓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는 몸이 부어오르는데도 실제로 혈관 속을 흐르는 수분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특히 신장은 지금 몸이 탈수 상태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분과 염분을 잡아두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오히려 붓기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여분의 수분이 폐에까지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날, 저녁에 다리가 살짝 붓는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고 보통 밤새 누워 자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붓기가 매일 반복되거나 밤새 쉬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는 눈 주위까지 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반드시 신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고 계신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건강한 것 아니냐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서울관악구에서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밤 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즉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에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밤에 분비되는 항인 요호르몬의 역할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자는 중간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특히 그 횟수가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나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요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손톱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특히 엄지손톱이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톱 아래쪽에 연하고 둥근 흰 띠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손톱 반달이라고 부릅니다. 손톱이 아직 성장 중인 부분으로 비교적 밝은 색을 띱니다. 하지만 만약 손톱 아래쪽은 흰색인데 위쪽 절반이 붉은 갈색처럼 변해 있고 두 색깔 사이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손톱 반달이 아니라 반반 손톱이라고 불리는 이상 소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반 손톱은 모든 만성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이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톱은 우리 몸속 상태를 드러내는 작은 창입니다.
눈에 잘 띄는 변화가 보인다면 그 배경에 숨어있는 조용한 건강 이상, 신호를 의심해봐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 인산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인의 수치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려고 애쓰는데 그만큼 이 물질이 조금만 과도해져도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인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육가공유, 탄산음료, 인산염 보존료가 들어간 제품 등을 자주 먹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인과잉 섭취가 매우 흔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과도한 인을 소변을 통해 잘 걸러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 안에 쌓인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혈액 속 인 수치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이 혈액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인산칼슘 결정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정들이 몸속 다양한 부위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피부 밑에 이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피부 석회 침착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란빛이 도는 단단한 혹처럼 보이고 대부분 통증은 없지만 만졌을 때 이물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혹이 피부를 뚫고 터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물질은 마치 치약처럼 하얗고 끈적한 칼슘 인산물질입니다.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 중인 이정아 교수님은 이런 증상을 전신 홍발 루푸스, 피부 근염 경피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서도 자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 피부 증상이 가장 경미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결정들이 피부가 아닌 혈관 속에 침착될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관 석회증이라고 부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혈관 벽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조직이 괴사하고 장기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외에도 고인 상태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도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실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된 환자의 사진이었는데 그건 정형외과에서 다룰 문제로 잠시 제쳐두고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혈관의 윤곽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래 엑스레이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투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혈관의 근육세포들이 정체성을 잃고 마치 뼈세포처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혈관 벽에 인산칼슘이 침착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혈관 자체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은 촉진 시 피부 밑에서 마치 기타 줄처럼 팽팽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느낌을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혈류 조절 능력을 잃은 혈관이
점점 더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더 큰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바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23번 FGF23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물질은 혈액 속 인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장에도 작용하여 음식에서 인이나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칼슘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칼슘 수치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쥐가 나듯 심한 근육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 경련이 오직 칼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초기 단계일 때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거나 혈액 속 산도가 높아져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이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과 전해질 상태를 꼭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칼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또 다른 호르몬을 작동시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관으로 끌어내게 하죠.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뼛속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죠. 정명수 박사님은 골다공증을 의심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신장의 기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키 감소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약간의 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가 요즘 들어 예전보다 몇 센티 정도 작아진 것 같다 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자세 문제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큰 외부 충격 없이도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부위에서 뼈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신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골다공증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해질의 불균형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일이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몸 안에 노폐물 독소가 서서히 쌓이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요독증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다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피 속에 소변 성분이 섞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요독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처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밤이 되면 점점 심해지는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몸 전체가 쉴 새 없이 간지럽고 긁어도 가라앉지 않으며 결국 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증상이 바로 신장질환의 가장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57세 남성 이진우 씨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을 긁다가 피부가 헐 정도가 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진행된 만성 신장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몸속에 쌓인 요독성 물질이 피부를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독성 물질들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신경 말단을 예민하게 만드는 가려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소들이 뇌에까지 영향을 주면 뇌 속 가려움 회로를 만성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이유 없는 가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겪는 또 하나의 불편한 밤의 증상,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도 신장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밤에 누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다리를 꼭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고 그 불편함이 너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뇌 안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되지 않고 이것이 다리 움직임에 대한 충동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 부족과 신장 질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정답은 또다시 요독성 독소들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헵시딘이라는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헵시딘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입니다. 세균은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헵시딘은 철분을 저장소로 이동시키고 음식에서 철분 흡수를 막음으로써 세균의 먹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빠지고 요독성 독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감염이 없는데도 헵시딘을 지속적으로 과잉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철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만성적인 철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밤마다 이유 없는 가려움에 시달리거나 다리에 들썩거리는 불편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와 함께 전해질 상태, 철분 수치까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요독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맛과 미각 후각 식욕, 그리고 심지어 체중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간식을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금속처럼 텁텁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오래된 동전을 혀로 핥은 것 같은 느낌이 입안에 남는다면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 속에 요독 성분이 쌓이다 보면 일부가 침 속으로도 흘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 원래 살고 있는 세균들이 그 요독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같은 부산물들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들이 혀 위의 특정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금속 맛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화학물질들은 입에서 나는 냄새까지 바꿔버립니다. 소변 성분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이 입안에 남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은근히 소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올라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요독성 구취라고 부릅니다. 음식은 맛이 없고 숨을 쉬어도 입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독은 단지 미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깊숙한 생리적 시스템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이 상했는지를 판단해 구토를 유도하는 뇌의 센서가 있는데 요독 성분이 바로 이 센서를 자극하게 됩니다. 감염이나 식중독일 때 작동해야 할 이 방어 시스템이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작동하면서 식욕 억제 구역감,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독은 단순한 미각 변화가 아니라 식사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원치 않는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소판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달려가
출혈 부위를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나지만 요독성 독소가 혈소판을 덜 끈적하게 만들어서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명희 씨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지만 몇 차례 투석을 걸은 이후 피부에 이유 없는 멍이 크게 생기고 칫솔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잇몸 출혈, 코피멍이 쉽게 드는 현상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신장이 거의 기능을 멈추는 말기, 신부전 단계에서는 피부에 나타나는 또 다른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독성 서리입니다. 땀 속에 포함된 요독이 너무 많아서 땀이 증발한 자리에 하얀 가루 같은 결정이 피부 표면에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피부 위에 하얀 분필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인데 실제로 땀을 통해 배출된 요독 결정이 그대로 말라붙은 것입니다.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증상이지만 만약 이 현상이 보인다면 신장 상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요독은 또 다른 장기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심막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현상을 심막염이라고 부르며 문제는 심장은 쉴 수 없는 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프면 쉬면 되지만 심장은 계속 뛰어야만 하니까요. 심장이 뛰면서 이 염증 부위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정명수 박사님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을 들여다보다가 사각사각 긁는 듯한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바로 심장이 염증 부위를 문지르며 만들어내는 소리였고 듣는 순간 심장의 상태가 말해주는 경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쉽게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육 경련으로 잠을 자주 깨거나 피부 가려움과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들, 전해질 불균형이나 요독물질의 축적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교적 간단히 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뼈 속 조혈세포에게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혈액 속 적혈구 수가 높아지면 체력도 함께 좋아지지만 반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계단을 몇 칸 오르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호르몬을 주사 형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징후는 사실 어떤 증상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단계가 5으로 나뉘는데 1단계는 가장 가벼운 상태이고 5단계에 이르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만큼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3단계에 접어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이유로 받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일상적으로 먹는 간식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원인이 되는 것은 역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두 질환 모두 비교적 잘 예방할 수 있고 치료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약들,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신장은 물론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을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신장 기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작고도, 놀라운 기관 신장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아침 음료처럼 보이지만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돕고 피부를 지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올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레몬수는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건강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할 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레몬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숨겨진 이점과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레몬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활용해온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이나 음식에 상큼한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예로부터 자연 치유제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몸속을 정화하는 데 활용됐고, 중세시대 유럽 선원들은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배에 레몬을 꼭 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레몬이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지켜주는 비타민C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 소화를 돕는 구연산까지 유익한 성분이 가득하니까요. 게다가 이 모든 효능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 신선한 레몬 한 개와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신맛이 강한 레몬이 어떻게 몸의 산성도를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공복에 마시는 레몬수가 몸에 주는 놀라운 변화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한번 소화 건강 개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온종일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소화기관은 밤새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리 없이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마치 다정한 손길처럼 소화기관을 살며시 흔들어 깨우는 이 음료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간에서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그날 하루 먹게 될 음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켜줍니다. 단순히 마시는 물 한 컵이 이렇게 똑똑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디다고 느낀 적 있으신 분들께는
이 습관이 특히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항상 눕고 싶다는 말, 더 이상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따뜻한 레몬물이 배변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장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 몸속 깊은 곳의 건강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2번 에너지와 활력을 깨우는 한 잔 잠에서 막 깨어난 아침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날이 많으셨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난 직후에 느끼는 피로감은 수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몸속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단지 따뜻한 레몬물 한 잔입니다.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레몬의 비타민C가 뇌와 근육에 활력을 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레몬의 향기 자체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레몬 향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레몬물을 마시며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동시에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혹시 피곤할 때 레몬 향을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작은 리프레시 비법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면역력 지금보다 더 강하게.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겨울철이 다가오면 잦은 감기, 기침 피로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레몬물 한 잔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 덕분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속 면역세포, 특히 백혈구, 흰혈구의 생성을 도와주며 이 백혈구들은 마치 몸속을 순찰하는 병사처럼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마시는 레몬물 한 잔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운 비타민C를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간편하고 실속 있는 건강 습관인가요? 실제로 애실린 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염병에 덜 걸리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고 평범한 레몬 하나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면역력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피부 다시 빛나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고 칙칙해지기 쉬워지지요. 그런데 그 피부의 자연스러운 생기를 되살려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물의 수분력과 함께 작용하여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레몬의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매끄러움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죠. 매일 아침 레몬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름을 완화하고 점점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감돌게 됩니다. 피부가 더 탄력 있어 보이고 자글자글한 잔주름도 덜해지죠.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60세의 정미정 씨는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부에 무슨 고급 화장품 쓰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답니다. 화장품은 안 바꿨어요. 그냥 레몬하고 따뜻한 물만 마셨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하나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더 빛나는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5번 몸속을 맑게, 간을 깨끗하게 많은 분들이 피로하거나 무거운 몸 상태를 느낄 때 외부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몸 안에 쌓인 독소와 간의 피로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간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몸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로하는 간을 도와주는 작고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해독 작용을 부드럽게 지원해줍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레몬물을 마시면 소변이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게 되고 밤새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속을 맑게 비우는 느낌, 상상만 해도 개운하지 않으세요? 만약 요즘 들어 자주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거나 식사 후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았다면 이 작은 습관이 뜻밖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청소라 하여 비싼 건강식을 찾지만 실제로는 물과 레몬이라는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몸속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습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지금의 내게 필요한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맑고 가벼운 한 잔일지 모릅니다. 6번 체중 부담 없이 관리하는 법.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과도한 다이어트나 굶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고 레몬의 산성분은 가볍게 신진대사를 자극해 지방 연소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갑작스러운 간식 욕구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레몬물을 마시면 몸의 대사 리듬이 조절되며 하루 종일 식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달달한 음료 대신 레몬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과 칼로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커피 믹스 한 잔, 탄산음료, 한 병 과일 주스, 한 컵이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이 되지만 그걸 레몬물로 바꾸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체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고 쉬운 변화지만 그 안에 담긴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레몬물 한 잔이 체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부담 없는 다이어트가 또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레몬은 분명히 신과일인데 어떻게 몸의 산성도를 낮추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처음 레몬수를 접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몬은 먹기 전엔 산성이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알칼리성 작용을 하는 신기한 과일입니다. 레몬 속의 주성분인 구연산 시트르산은 섭취되는 순간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거치며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작용하여 알칼리성 환경을 유도합니다. 즉 외형은 신맛이지만 몸속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전환되어 산성화된 내부 환경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는 것이죠. 특히 한국처럼 자극적인 음식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체내 산성도가 높아지기 쉬운데 이 균형을 맞추는데 레몬수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pH 균형이 유지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피로가 덜하며 면역력 또한 안정화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알칼리화 작용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레몬이 몸속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건강교사처럼 역할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따뜻한 레몬물을 마실 때마다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내 몸에 잠시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몸에 좋은 습관이라 해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온 것이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치아 건강입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치아의 에나멜층 범랑질을 마모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거나 마신 후엔 맹물로 입을 행과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레몬수를 마신 직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의 건강입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은 일부 사람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마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먼저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하거나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야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는 자신의 위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기 전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레몬수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마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소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 중 다수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루 시작부터 에너지가 훨씬 가볍고 활기차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수분 공급과 비타민C의 작용 덕분에 몸이 덜 피곤하고 집중력도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또한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건조함이 줄어들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이는 레몬 속 항산화, 성분과 수분의 결합 효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변비로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배변 리듬이 보다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아침마다 속이 가볍다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단 음료를 끊고 레몬물로 대체하면서 체중이 약간 감소하거나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레몬수 한 잔이 하루의 리듬과 몸의 상태에 작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습관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 직접 시도해보시고 스스로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건강을 시작할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레몬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마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도록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고 마시곤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오히려 비타민C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레몬 속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물은 미지근한 상태, 즉 생수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 약 40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항산화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그 다음은 레몬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신선한 생레몬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 제품들은 보존료나 설탕이 들어있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고 향이 좋은 것이 신선한 레몬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풍부한 건강 효과를 원하신다면 작은 변화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얇게 썬 생강 조각 하나를 함께 넣으면 소화기 건강과 한겸작용에 도움이 되고 생잎 민트 한두 장을 넣으면 시원하고 산뜻한 향이 더해져 마음까지 맑아집니다. 생강은 체내 순환을 돕고 민트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넣으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독이는 아침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습관이 진짜 건강의 열쇠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2주 이상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장이 더 가볍고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덜 무거워지는 변화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셨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몸이 수분을 가장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위장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C 흡수율도 높고 대사도 더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수가 몸속을 부드럽게 깨워주며 하루의 순환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레몬수 이후 15분 정도 지나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소화 흡수까지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익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매일 이 습관을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미 이 방법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본인만의 레시피나 꿀팁이 있다면 나누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레몬수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전하는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침마다 내 몸을 돌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이 몇 분의 습관이 어느새 인생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는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루틴,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소중한 인사이트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습관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아침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 챙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